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좀 더 자세히요. 요새 뭐, 페미니즘, 성소수자,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게 사실은 개별적 사안인 것 같아도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다 아시죠? 공산주의 만든 사람.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문화 현상에 대입한 겁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뭐였어요? 경제 현상에 대입하는 거죠. 근데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문화현상에 대입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르크스란 사람의 이론은 굉장히 여러 개의 주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온 건 이제 유물론에서 시작합니다. 유물론. 유물론이 뭘까요? 자, 이 유자는요, 이게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유자를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여기 이제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가면 뭐뭐 때문에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거는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관찰이 가능한 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자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만 있다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류가 오랜 시간을 거쳐면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영혼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말을 하죠. 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도 합니다. 감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꽤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건 알 수 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때부터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은 이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닌 존재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거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다른 거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유물론은 뭐냐면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먼저고 영혼은 그 부산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이라고 하는 거를 분리해내죠. 그리고 영과 혼은 다른 거, 그리고 육이 있다. 그 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느끼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니까 눈으로 본 육체, 내 손을 보고 내 팔을 보고 나의 존재를 증명한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보고 나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곧 혼이 있다는 거니까 혼의 존재를 부인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이 혼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뇌과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유물론자가 많습니다. 뭐 여기서도 신을 믿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어떤 뇌세포, 이거 물질이죠. 관찰 가능하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뉴런이 전기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런 전기 신호 보낸다는 것도 사실 그 플러스 전자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거의 움직임으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유물론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석일 뿐이죠, 그죠? 뭐 뇌과학자가 다 신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야, 뉴런이 이렇게 전기 신호를 보내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뇌과학은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죠.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인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인과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영혼이 우리의 혼, 즉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있게 한다라고 믿는 거죠. 이 영혼은 우리가 soul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자, 이거는요,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철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습니다. 존재론은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감정? 뭐 이런 거, 생각, 이런 게 정신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정신이 생긴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존재론으로서의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물질의 먼저고, 그러니까 기원, 뭐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뭐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그 처음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시간적으로도 먼저고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유물론자는 고대 그리스에는 물이 세상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보냐? 우리 라바타 2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유물론적인 얘기예요. 물이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만물이 물이라고 하는 H2O로부터 다 파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물이 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결과, 부산물일 뿐이다.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죠. 부산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해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여기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즉 허상이라는 말도 됩니다. 모든 거는 다 이 사람이라고, 육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산물로 생긴 게 정신이다. 즉 그림자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마르크스란 사람은요, 이 유물론을 인식론으로 바꿨어요. 인식론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외부 세계에 어떤 사물을 보고, 뭐 나무라고 합시다. 나무라고 하면 이걸 보고 어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이 생각이 옳은 것이냐, 혹은 객관적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나무인데 이 사람의 생각 속의 나무가 일치하는가, 즉 이 인식이 객관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인식론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자, 그럼 마르크스는요, 이 존재론이었던 유물론을 인식론으로 바꿨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당연하다고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다. 즉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원래 없던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만든 말이에요. 원래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장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절대 진리였어요. 그냥 이건 어떤 이념이 아니고 자연의 원리예요. 시장은요, 시장은 절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자급자족하다가 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물물교환하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화폐라는 게 생겼죠. 물물교환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게 시장경제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여기다가 이 시장경제에다가 자본주의라는 레이블을 붙여요. 이름을. 그리고 이걸 막 까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믿는 절대질은 없다는데 그 어떤 기저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유물론이었던 인식론이었던 유물론이 아니다. 다시. 존재론이었던 유물론이 인식론으로 바꾸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요, 이거를 사회의 구조 분석에 활용하면서부터 존재론이었던 유물론이 인식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부 구조가 있고요,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요, 이념입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는 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눈이 보이는 구조요. 뭐 도덕도 포함되겠죠. 윤리도 포함되고요. 여기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사회 구조 중에. 자,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이념에 따라 법을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물질적 분배 구조가 도덕과 윤리와 이념을 결정한다고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너가 분배 구조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거를 사회 계층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사회가 소셜 클래스,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지배 계층과 다수의 피지배 계층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생산수단,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산계급이라고 하고 여기를 유산계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시장경제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자연적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념, 시장 원리가 이념으로 되고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어떤 시장에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거래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 원리에 따라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된 건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 반대로 물질 분배 구조에 따라서 이념이 결정된 거라.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는 뭐예요? 자본가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피지배 계층, 무산계급,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시킨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자본주의를 믿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공산주의를 믿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원래는 무산계급도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죠. 시장경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쟤네들이 말한 절대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산계급이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그냥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좀 급진적이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보덕붕괴의 폐해는 이 절대진리가 없다는 이 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사회 도덕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데서 시작해서 공산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이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여기서 유물론적인 사고가 보이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그죠?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원래 마르크스주의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과 도덕을 만드는, 이런 것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그런 도덕 원리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법과 도덕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이것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부하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 자체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법과 도덕은 그냥 우리의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은 뭐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지는 이런 하부구조죠. 하부구조. 이거에 따라서 파생된 게 도덕이고, 그 도덕에 따라서 법을 만든 거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라면 이런 법이고, 못 가진 자라면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고, 가진 자는 이런 도덕을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이런 도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구나 믿어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그런 게 없으니까
사회가 남아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진다고 믿을 때 그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인하는 것도 괜찮아. 옆에 사는 사람이, 옆집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 나와 살인하면 안 돼라는 보편적 도덕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마르크스주의고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변형되었는지를 좀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회가 이렇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수의 지배계층이 있고, 그리고 피지배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원래 마르크스주의에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자본의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층, 우리 자본가라 그러죠. 그 이름이 지배층의 이름이 자본가인 게 자본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영속화하려고 합니다. 영속화, perpetuation.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배계층이 되면 그거를 영속화하려고 그래요. 그 수단이 뭐냐 하면요, 그런 거를 착취라고 합니다. 착취. 어떻게 착취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론을 잉여가치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본가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착취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자본가도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가져가야죠. 물건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요. 왜? 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가져가는 모든 것을 잉여가치, 이윤이라고 부르는 게 잉여가치라고 말을 해요. 그건 원래 다 노동자의 몫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아마 다들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화 마르크스주의는요, 이거는 이제 경제였죠. 경제 상황에 대입한 게 원래 마르크스주의고,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문화라는 어떤 사회의 일면에 이 이론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층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 지배계층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도 지배계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지배계층이 됐다고 주장했다면,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문화 장악이 지배층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정의상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이 문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공유하는 게 주류 문화니까. 그래서 여기서 피지배계층은 뭐예요?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그래서 소수자란 말이 여기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다수자죠. 문화 장악한 거를 우리가 헤게모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hegemony.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든 말이에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문화에 대입하는 이론으로 변형시킨, 즉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달라져요. 마르크스주의와 혁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원래 자본은 독점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피지배계층의 수는 훨씬 많죠. 이렇게 지배층보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수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 문화를 장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말 자체가 소수자잖아요. 숫자는 다수자가 훨씬 많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요?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가자는 건데, 수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피지배층이 훨씬 많으니까 힘을 뭉쳐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혁명이 안 되잖아요. 소수자는 작은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약자 코스프레. 소수자가 억압받고 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지위 영속화, 자신의 이 다수, 문화를 장악한 다수자가 지위를 영속화하는 수단이, 아까는 착취라 그랬죠, 여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근데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뭔지 아세요? 차별과 혐오입니다. 여기에 이론을 제공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미셸 푸코, 동성애자였고 소아정애자였던 사람, 프랑스의 영웅입니다. 좌파들의 영웅이죠. 그리고 누구예요?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젠더 이론이고, 이거는 이제 비판적 담론 분석,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 담론 분석은 뭐냐 하면요, 이게 미셸 푸코가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젠더 이론 만들었고요. 비판적 담론 분석은 인간의 모든 언어에 담긴 사상을 분석해요.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 배후에 깔린 사상,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봐, 그 언어에는 그런 차별적 요소가 숨어져 있어. 차별적 사상이. 그래서 이런 언어 하나하나에 딴지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불편어라 그러죠, 우리. 말 한마디 하면은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뭐 사과하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이 미셸 푸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다 언어예요. 젠더 이론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젠더라고 하는 기존의 성별, 즉 생식기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섹스, 생물학적 성을, 이거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게 진짜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인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도 내가 여자라고 믿는다면 여자란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장악하고, 어떻게 해요? 언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입을 막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입에다가 테이프 칠을 이렇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면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언어로 전승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테이프로 꼭 막아버리면 문화가 전파가 안 되고, 대안적으로 자기네들,
그러니까 소수자 중심의 문화를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자는 무슨 말만 하면 차별이야, 이렇게 입막음하고, 소수자는 진해 중심의 언어를 확산시킵니다. 어떻게? 그 얘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장애인과 정상인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잠깐만요. 이것도 중요해요. 말의 순서도요. 원래는요, 정상인과 장애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얘네가 주도권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상인과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소수자라고 딱 프레이밍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라는 말이 지금 요새 학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이었다가 갑자기 비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도권이 얘네들한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막 쓰게 하고, 다수자가 쓰던 어떤 모든 말은 차별과 혐오야. 즉 니네 지위, 다수자의 지위를 영속하기 위해서 그 사상을 담아서 쓰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거는 계속 못 쓰게 합니다. 입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자, 내 말이 심하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요새는요, 뭐만 하면 혐오래요. 혐오. 왜 말만 하면 혐오야? 어떤 사람은요, 혐오하는 사람은 혐오하는지도 몰라, 지가. 아니에요. 혐오는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혐오는 심리적 감정이잖아요. 아니, 나는 혐오한 적이 없는데 누가 와서 혐오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가 혐오하는지 안 혐오하는지 그게 감정 상태인데 네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당연하죠. 그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신당역에서 영무원 한 남자가 스토커였죠. 스토커였는데 이 사람이 그 동료 여직원이죠. 동료 여직원을 스토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살인을 했어요. 대낮에. 이 사건 알 거예요. 신당역 사건. 근데 한겨레 신문에 어떤 얘기가 기사가 나왔냐면, 이거 신당역이 여성 혐오 범죄다, 뭐 이렇게 프레이밍을 씌워요. 근데 나는 이상한 게, 생각해 보세요. 혐오하는 사람을 누가 스토킹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심리적 감정 상태, 우리가 늘 쓰는 사전적 의미의 심리적 상태였다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 신당역 사건을 혐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스토킹 했잖아요. 좋아서. 나중에는 원한이 생겨갖고 살인을 했지만, 스토킹하는 거는 좋다는 게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심리적 상태, 혐오가 될 수 없고, 원한을 나중에 가서서 죽였을지 몰라도 그건 혐오하고는 다르죠. 원한은. 그리고 여기다 여성 혐오라고 붙이고 여성 혐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이 우연히 여자였을 뿐이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여자를 찔러 죽였어요. 그럼 그건 여성 혐오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죽인 이유가 그 사람이 여자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면, 무작정 여자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였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마르크스의 이론,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고서는 이 신당역 사건이 여성 혐오가 된다는 거를 설명을 못해요. 자, 여성은 소수자죠. 그리고 남성은 다수자고, 문화를 장악한. 그러다 보니까 다수자인 남성이 지위를 영속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역 사건이 여성 혐오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쟤네들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겨레가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한 거를 보면. 그리고요, 또 하나의 모순은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여성이 더 많거든요. 한 4,000명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성이 소수자예요? 다수자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성을 다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 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보니까 여성이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소수자라고 할 때 이 소수자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네가 만든 언어를 만들어서 막 확산시키는 겁니다. 여성이 소수자라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성은 소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